이 앞부분 좀 편집 좀 하셔야겠네. 네, 알아서 해주세요. 네. 인강 듣다가 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219페이지. 221페이지. 221페이지. (2012년) 행시 문제인데요. 경기 침체기에 있는 A국은 이것도 문제를 좀 냈었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 인하 정책을 단행했다. 소득세, 법인세 인하 정책이 소비, 투자,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주장. 누구의 주장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케인즈학파의 주장이고, 두 번째는요, 공급 중시 경제학파의 견해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인하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 누구의 주장이에요? 고전학파, 새 고전학파의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아주 유사하니까 답안을, 그리고 여러분 이 답안의 해설을 꼼꼼하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답안 이런 구성 형식을 갖추어서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 설정의 총수요 총공급 모형인데, 거기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이렇게 둘로 나눴죠. 총수요 측면, 총공급 측면 이렇게 나눠도 되고, 총수요 측면에 동그라미, 2번 총수요 측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저 아래 내려가면 총공급 측면 동그라미. 일단 총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세 인하 효과 밑줄 긋고 법인세 인하 효과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소득세 인하에는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을 썼고, 법인세 인하는 신고전파 투자이론 조르겐슨 모형을 써놨어요. 그 소비함수의 밑줄, 케인즈의 소비함수, 소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겠죠. 거기다 총수요 증가 이렇게 써놔. 총수요 증가, 소비 증가 옆에다가 총수요 증가. 법인세 인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거기 그 오른쪽 그래프를 좀 보세요. 법인세 인하는 그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그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첫 번째 A점에서 K0의 자본량이, 그리고 MC0에서 MC1으로 화살표 하세요. 법인세를 인하하면 한계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K0 스타에서 K1 스타로 화살표. 투자라는 것은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라 그랬고, 이 자본재 양이 느는 것이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측면. 이 공급 측면에 공급중시 경제학파의 근로소득세 인하 밑줄,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로소득세를 인하하게 되면 거기 기본적으로 누구의 인센티브 커진다? 노동자의 인센티브가 커지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거기 세후 임금률 밑줄 그으세요. 세후 임금률이 높아지면 노동 공급이 항상 증가합니까?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죠. 임금률이 상승하면 항상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체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임금률 상승은 어떤 걸 더 저렴하게 만들고 어떤 걸 비싸게 만들어? 임금률 상승은 여가소비의 기회비용 상승, 여가소비 감소, 노동공급 증가라는 대체효과하고, 두 번째 임금률 상승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여가소비가 정상대라고 가정하면 여가소비가 증가하고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소득효과가, 따라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두면 임금률 상승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한 거니까. 두 번째, 법인세 인하는 거기 자본량을 증가시켜서 자본량 증가 밑줄. 이 자본과 노동이 결합이 되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에 이동시키고, 거기 세후 임금률을 높여서 위 첫 번째 줄에 노동 공급 증가에다가 괄호를, 밑에 노동 수요 증가에다가 괄호를, 결국은 둘 다는 노동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총공급 측면에 공급 곡선은 우측 간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그래프를 좀 보세요. 총 수요 곡선 우측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소비 증가, 투자 증가 때문에. 총 공급이 우측 가는 것은 노동 공급 증가 때문에, 고용량 증가 때문에.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 폭이 더 크다고 가정하면 물가 P0에서 P1을 화살표. 산출량 Y0에서 Y1을 화살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물론 AS가 이동폭이 더 크다는 지금 가정을 둔 것이고, 당연히. 두 번째,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견해. 총수요 측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 223페이지 오른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총공급 측면 2번 있어요. 자, 총수요 측면은 항상 소득 가설, 거기 구축 효과, 세 번째 리카도 대등 정리, 이 세 가지를 썼습니다. 항상 소득 가설, 구축 효과, 리카도 대등 정리.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니까 확인만 좀 해보면, 이 항상 소득 가설에서는 왜 효과가 없다고 말하냐. 항상 소득 가설은 항상 소득의 변화만이 소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항상 소득 가설에서 소비 함수를 여러분 외워야 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지금 소비 함수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소득 퍼머넌트 인컴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된다 이 정도인데,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퍼머넌트 컨섬션, 이 항상 소비는 요 퍼머넌트 뭐요? 인컴, 항상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소비가 된다. 그런데 사실상 요 델타 값은 뭐라 그랬어요? 1에 가까운 값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요 항상 소득이라는 건 또 뭐냐? 항상 소득의 정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소득은 뭐예요? 평균, 평생 부로부터 평생 부로부터 매기 나올 걸로 예상되는 평균 수입이다. 평균. 1기에도 YP가 나오고 2기에도 YP가 나오고 3기에도 YP가 나오고 계속 이게 나오는데, 물론 이걸 현재 가치화해야 되고 요것도 현재 가치화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매기 나오는데 이게 무한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항상 소득은 뭐라고요? 평생 부로부터 매기 나올 걸로 예상되는 평균에 해당하는 수입을 의미한다. 요거를 정리하면 1 마이너스 공빈, 아이고, 저쪽으로 갈 수 없다 그랬죠. 네. 이래저래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쪽에 쓸게요. 그래 깜빡했어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공비는 뭐예요? 1 플러스 R분의 1이죠. 이걸 곱해갔어. 초항은 YP예요. 여기에 프레젠트 밸류죠. 요거 1 플러스 R분의 R이 되고, 따라서 R분의 1 플러스 R이 되고, 요게 YP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YP는 R분의 1 플러스 R분의 R 프레젠트 밸류가 돼서, 요게 여러분 최종적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CP 이걸 요거 델타 YP 이퀄 델타 여기 1 플러스 R분의 R이고 프레젠트 밸류가 되겠다. 그래서 이 소비 함수를 퍼머넌트 인컴 하이파서시스 항상 소득 가설에서의 소비 함수다. 거기에 밑줄 그어놓읍시다. 항상 소득 가설에 의하면 일시적인 소득 변동은 일시적인 소득, 임시적인 소득 이거는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 조세를 일시 소득의 변화라고 볼 거냐? 그 소득세 인하 정책이 단기적인 정책일 때. 그 다음에 구축 효과. 구축 효과 LM이 수직인 경우는 언제 LM이 수직이라 그랬어요?
화폐 수요가 전혀 이자율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 옆에 써놔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비탄력성. 화폐 수요가 뭐에만 영향을 받을 때? 소득에만 영향을 받을 때. 화폐 수량설. MV equal PY. 거기서 화폐 수요 함수를 써놓으면 MD는 뭐예요? V분의 1 PY. 자, 여기서 이제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법인세이나 소득세이나 이게 총수요를 늘렸다고 해도 이자율 상승으로 완전히 다 구축된다. RET. 그 RET의 223페이지 보면 그 그래프 밑에 1, 2, 3, 4 있는데요. 거기 별표하고 요거 최소한 이 정도는 앞으로 계속 쓰겠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두세요. 첫 번째, 정부 지출 변화 없다. 밑줄. 감세를 썼다. 민간의 예산 제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소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 밑줄 긋고. 두 번째, 그 다음 3번에 조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정책 밑줄. 조세 감면해주고 공채 발행하는 거니까 조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정책. 민간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리카도 대등 정리. 또 오른쪽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은 감세로 정부 저축이 감소한다. 거기 G-T0, G-T0 이렇게 되는데 G-T0 프라임 이렇게 치세요. 프라임.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공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 재원을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민간 저축은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 변화 없고 투자 변화 없다. 그 아까 공급 측면은 그러면 왜 효과가 없다고 말하냐? 근로소득 세율 인상 밑줄 그세요. 세후 임금률 상승.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다면 밑줄. 노동거금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 인하는 경제의 총공급 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거기 항상소득가설, 구축효과, 그 다음에 RET 얘는 총수요 곡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결에 거기 보세요. 항상소득가설, 구축효과, 리카도 대등정리에서 감세는 소비, 투자 영향을 못 주니까 총수요 곡선은 불변이다. 밑줄 거기. 총수요 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총공급은 방금 소득효과가 더 커버린다면 제일 밑에 줄이에요. 감세론에서 총공급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뭐야 이게 있다는. 그래서 그 뒤에 그래프 보세요. 총공급이 감소해버리면 오히려 경기 부양이 아니라 소득이 감소해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조금은 인위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그 학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문제를 여러분이 봤을 거니까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그 225페이지에 73번 문제 보시면 최근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밑줄 조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 다 확장 재정 정책입니다. 이 확장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그 밑에 1번 설문에 재정 적자가 커지겠죠. 그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을 개방경제 국민소득 결정식을 이용해서 써봐라.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 밑줄. 재정지출 확대가 소비투자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라. 이제 2번 문제 조세 경감이 밑줄. 물가 국민소득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학파. 일단 조세 경감, 조세 감면 정책의 효과는 뭐 케인즈 학파에서 우리가 주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공급 중시 경제 학파에서 설명을 하고 그 조세 문제를 묻고 있어요. 조세. 그래서 공급 중시 경제 학파. 그리고 구축 효과 뭐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겠죠. RET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 설문에다 별표하고 나머지는 다 이미 봤던 거야. 전부 다. 1번 설문.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설문 1만 좀 볼게요.
재정 적자는 개방경제 국민소득 결정식을 가지고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봐라. 지금 이거죠. 개방의 국민소득 강등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결정식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GDP는 지출 측면에서 보면은 소비자가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정부금에 쓰고 개방경제에서는 여기가 순수출이라는 게 들어간다. 개방경제에서는. 이게 개방경제 국민소득 결정식이에요. 폐쇄경제 결정식은 얘고. 재정적자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요걸 다 좌변으로 보내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c-i-g equal x impor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를 감안해주면 y-t 텍스를 뺐어요. -c, -i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텍스를 뺐다가 다시 더해주고요. t-g equal x import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소득 가운데 조세 납부하고 남은 소득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 민간 저축이에요. SP. 이게 우리가 개방경제 국민소득 결정식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식인데요. 이걸 가지고 케인즈의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도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부자금 시장 모형도 만들고 이걸로 다 만들어요.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요게 지금 이제 정부가 걷어들인 세수에서 정부 지출하고 남은 것 정부저축이에요. 요거는요. 민간 저축 가운데 투자하고 남은 민간의 순저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김박저 같은 경우는 요게 정부저축이고 요게 민간저축이니까 그걸 합해서 국민저축에서 투자를 뺀 이거를 경상수지다. 그래서 경상수지 결정식을 이렇게 도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요 정부저축 부분을 가지고 명목 재정적자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걸 G-T 이렇게 만약에 쓰면 이걸 명목 재정적자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요걸 요초로 보낸 거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를 다 한쪽으로 보내면 여기가 SP -I 플러스 요 임포트에서 엑스포트를 뺀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재정적자 폭이 커진다면, 요게 커진다면, 우변을 키우면 이 재정적자를 조달할 수 있어. 재정적자를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그리고 요 경상수지, 뭐를요? 요 흑자예요, 적자예요? 적자 규모를 늘리거나, 경상적자 규모를 늘리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저축을 늘리거나. 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식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요 민간 저축은 어디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거죠. 요 y-t-c에서 온 거잖아. 그래서 저축을 늘린다는 것은 요걸 늘린다는 것인데 지금 그 문제에서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요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텍스를 만약에 낮추면 얘도 낮아지니까 좌우변에 같이 낮아지니까 효과가 없어. 그래서 요 소비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요 소비를 낮추고 저축을 늘리고 이런 방법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소비가 감소다 이거예요. 소비 감소. 두 번째, 여기처럼 지금 투자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요 경상수지를 적자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각각의 어떤 문제가 있냐 거기 잘 써놨는데요. 지금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나쁜데
총수의 7, 80%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를 줄여버리면요. 이 내수가 훨씬 더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다. 재정 적자는 보존하지만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킨다. 두 번째는요. 요 정부 지출의 확대가 민간의 투자를 구축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요 투자 구축 문제, 구축 효과. 세 번째는 이 재정 지출 증가가 확장 재정 정책이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를 떨어뜨린다는 것인데 요게 는다는 것은 재정 수지가 적자예요, 흑자예요? 적자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재정 적자가 뭘 가져온 거야,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온 거죠. 이거를 쌍둥이 적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 적자가 경상 적자를 가져오는 것을. 그래서 이 재정 적자를 보존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이런 방법을 썼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기 불황 상태에서는. 그래서 거기까지 그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주는 게 이 문제겠습니다. 그리고 1번 설문의 그 재정 지출 확대 효과는 뭐 뒤에 보세요. 맨날 봤던 거야. 재정 지출 확대 효과. 그 226페이지에 왼쪽에는요. 그걸 써놔요. 케인즈의 승수고요. 케인즈의 승수. 오른쪽엔 뭐예요? 구축이죠, 구축. 구축 효과. AS가 수직으로 되어 있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그거까지만 좀 봅시다. 그거까지만 보고. 그 문제만 좀 볼게요. 정부의 내년 세출은 110조고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가불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라. 세입이 100조고 국채 발행이 10조다. 내년 세출이 110조인데 조세를 일부 깎아주고 그리고 일부는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이게 방안 1이고 2번은 그냥 금기에 다 110조로 다 걷는 거죠. 세금이 110조니까 세입이. 갑의 주장은 방안 1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갑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케인즈 학파의 견해이죠. 케인즈 학파의 견해. 을은요.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이 아무런 총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소비 투자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누구의 견해예요? 아리티의 견해입니다. 리카도 대등정리 아리티의 견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쓰라는 얘기니까 뭐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문제는 내년 세출 110조가 올해도 110조인데 내년도 110조라는 그런 뉘앙스인가요? 거기? 아니면 갑자기 내년에 없던 정부 지출이 110조 추가로 는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RET가 적용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분석에 기초 보세요. 내년 세출 규모, 정부 지출 규모가 110조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RET로 갔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는 다른 답안하고 똑같은데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229페이지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면 3번 방안 1과 방안 2의 비교 거기다 별표. 리카도 대등정리는 조세 총액의 현재 가치하고 민간 보유 국공채의 현재 가치가 같다는 것이 리카도 대등정리고요. 두 번째 재원 조달 방식을 바꿔봐야 평생부의 현재 가치는 다 똑같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조세 감면 공채 발행하는 경우에 거기 보세요. 조세를 1기에 깎아주고 2기에 새로이 공채를 발행하면 그 T1 플러스 1 플러스 R의 T2 그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1기는 지금 100억만 정부 그 조세를 꺾고 2기에는 공채 발행을 10억 하는데 그 10억에 원금 이자가 붙었어. 1 플러스 R 분모 분자가 다 사라지니까 남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10이잖아요. 그러니까 1기 T1에 110을 그냥 걷어버리는 거나
1기에는 100만 걷고 2기에 T1에 10억에 대해서 원금 이자 주기 위해서 추가로 증세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식을 별표로 해놓고 2번 가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의 경우 민간의 평생부하고 앞에 조세 공채로 재원 조달한 경우 수식이 똑같잖아. 그 수식이 똑같은 것을 답안지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갑의 주장 중에 감세 정책이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견해 앞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소득 지출 모형을 써놨고요. 여기 오면은 세케인 작파의 유동성 제약 모형을 썼는데 그거 하나 여러분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 유동성 제약 모형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다른 경우예요. 바로잉의 이자하고 세이빙스의 이자가 다른데 당연히 빌릴 때 이자가 훨씬 더 높다. 이게 유동성 제약을 차입 제약을 요 차입 이자율이 저축 이자율보다 더 높다 이렇게 봤어요. 요 C1, C2 평면에 자 보세요. 저축 이자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예산 제약식을 하나 표시해보고 차입 이자는 높다. 따라서 이런 가파른 예산 제약식을 하나 표시해봅시다. 그러면 초기 상태에서 이 점이라고 하면 이 제로점이 초기 부존점이라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 1기에는 소득 수준이 Y1-T1만큼 가처분 소득을 갖고 있고 2기에는 Y2-T2만큼 이게 가처분 소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처분 소득 하에서 요 점보다 이 소득 갖고 있는 소득보다 소비를 적게 한다면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저축 구간이죠. 그러니까 저축자의 이자가 적용이 돼야 되지. 이렇게 저축자 이자가 요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한다면 저축 이자에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차입을 해야 되니까 차입 이자에 요 예산 집합이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요게 지금 이제 이 유동성 제약 하에 있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가능, 소비 가능 집합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때 조세 감면 정책을 쓰면 정부 지출이 일정한 상태에서 조세를 깎아주면 반드시 부족한 재원을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이랬어요. 자, 여기 T1을 전체 깎아줬다. 전체 깎아줬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요 T1의 요 공채 발행액은 얼마나 돼야 돼? T1에 대해서 원금 이자가 붙은 것만큼 공채가 발행이 돼야 되겠죠. 나중에 증세를 그만큼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조세 깎아주면 가처분 소득이 늘 텐데 잘 들으세요. 늘 텐데 요런 점을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런 점을 선택하게 될까요? 어떤 점이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에요? 아니면 여기에요? 요거 1번, 요거 2번, 1번, 요거 2번.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 조세 깎아주면 반드시 공채를 발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발행해? 정부가. 정부가 공채를 발행해. 그런데 민간이 예산 제약하에 있지 정부가 예산 제약하에 있어요? 아니죠. 민간이 차입 제약이 민간이 가서 은행 가서 돈 못 빌리지 정부가 못 빌려요? 빌릴 수 있어. 정부는 차입 제약하에 있지 않아. 따라서 정부의 행동은 요런 제약하에 있지 않다고. 이런 비싼 이자로 공채 발행할 필요가 없어.
싼 이자로 공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집합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 바로 틀려버린다고요. 그래서 y1이 여기로 가죠. 이런 점으로 가. 새로운 부전점이 이런 점이야. 그러면 무차별선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렇게 무차별선이 생겼고 요렇게 무차별선이 생겼습니다. 유동성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요런 점에서 접하진 않고 요 낮은 예산선을 통과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후생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소비를 통해서 후생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동성 제약하에서 이 사람은 여기를 선택하고 있었어. 그런데 조세 감면을 통해서 disposable income, 요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소비를 늘린다는 거예요, 안 늘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린다는 거야. C1 프라임으로. 요 초기 부전점이 소비점이면서 또 새로운 초기 부전점이 또 소비점이라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뭐의 증가로? 현재 소비의 증가로 연결된다. 유동성 제약하에서는 조세 감면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없다? 경기 부양 효과를 갖는다. 자, 조금 더 큰 틀에서 한번 보면 이 세케인자학파 유동성 제약 모형은 여기에 행동하는 소비자들이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예요? 아니에요.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입니다. 단기간 동태적인 효용 국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현재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뭘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소득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미래의 현재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고 미래 소비는 떨어뜨리고 있잖아 지금.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RET는 저축을 늘려서 미래 소비를 늘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얘는 현재 소비를 늘리고 소비의 뭘 평균화를 뭐가 생각하는 RET나 세고전학파 생각하는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유동성 제약하에서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RET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 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확장이 된다고요. 두 번째, 유동성 제약하에서는 과잉 민감성하고 과잉 둔감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C1, C2 평면에 이렇게 이제 완전한 유동성 제약하 있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상정을 해보자.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라고 해봐요. 미래 소득이에요. 이게 현재 소득이고 초기 부전점이 이런 상태야. 초기 부전점이 이제로 상태. 이 상태인데 현재 소득이 늘었어요. 현재 소득이 늘면 이 예산 집합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현재 소득의 증가는 평생부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변화 안 시킨다? 변화시킨다? 1대1이에요? 1대2예요? 평생부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평생부는 이렇게 생겼어. 따라서
요 소득의 증가는 평생부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요거 점선을 쭉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게 평생부야. 요게 평생부에다가 원금 이자가 붙은 거야. 그렇다면 평생부가 늘었으면 요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바깥쪽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예산집합이 요렇게 일단 여기까지는 확장이 돼. 뭐가? 요게 이렇게 확장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 y1이 늘었으니까 y1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요렇게 쭉 요렇게 예산집합이 확장이 된다. y1이 늘면. 그런데 세케인 작파는 이랬을 때 처음에 유동성 제약하의 소비점이 어떤 점이라고? 이 점이에요. C1 스타. 그리고 이 점이 C2 스타예요. 소비점이야. 그리고 이런 형태로 지금 무차벽선이 지나고 있겠고 효용이 I0 효용을 누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부존점은 어디예요? 이런 점이잖아. 새로운 초기 부존점은 이런 점이야. 소비점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당연히 유동성 제약하에서는 저축하기에는 저축이자가 너무 낮고 차입하기에는 차입이자가 너무 높아서 저축도 안 하고 차입도 안 하고 초기 부존점을 그대로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C1 프라임 이렇게 바뀌어요. 그 말은 소득이 늘면 이 소득, 현재 소득의 증가가 요 현재의 소득의 증가가 전부 다 뭘로 간다는 거예요? 현재 소비의 증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소득이 늘면 평생 부의 증가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고른 소비 증가,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한다는 고전학파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그래서 유동성 제약하에서는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 미래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니, 미래 소비에는 이렇게 갔으니까 소비점이 이렇게 가서 미래 소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 소비만 이렇게 끌어올렸어. 그래서 이걸 소비의 과잉 민감성 이런다. 과잉 민감성. excess sensitivity. 소비의 과잉 둔감성은 뭐예요? 미래의 예상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면 미래 예상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면 유동성 제약 문제가 지금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최근에 나온 문제가 또 거기 있으니까 뒤에 가서 한 문제 또 보기는 볼 텐데 너무 쉽게 나와서 문제가 여기 C2, C1이에요. 여기에 미래 예상소득이 요 Y2 미래 예상소득이 증가해요. 일기소득은 뭐 지금 아는지만 이기소득은 알 수 없으니까 예상소득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유동성 제약하에 있어. 초기 부존점이야. 얘도 당연히 뭘 늘리겠어요? 저기 평생부가 Y1 플러스 1 플러스 R의 Y2니까 얘도 당연히 뭘 늘려? 평생부를 늘립니다. 그렇다면 요게 이제 프레젠트 밸류 1 플러스 R에 요거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나갈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 Y1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그러니까 요렇게 위쪽으로만 평행하게 확장이 됩니다. 예산입합 이렇게 위쪽으로만 평행하게 확장이 돼. 그리고 요게 이 원점이야. 이 초기 부존점을 이렇게 소비하는 형태로 요렇게 소비하는 형태로 무차별선이 I1의 효용 수준이 I1의 효용 수준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현재 소비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만 변해? 여기가 Y2 미래 예상 소득인데 C2 스타에서 이렇게
C2 프라임으로 이렇게 미래 소비만 변하고 현재 소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 예상 소득의 증가는 현재 소비를 아무런 변함이 없게 하고 미래 소비 C2 스타요. 미래 소비만 증가시킨다. 이게 현재 소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과잉 둔감이다. 둔감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정책사 시사점은 정책 시사점 읽어보세요. 뭐 좀 일찍 끝내려 했는데 뭐 그게 그 시간이 그 시간이네요. 다음에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